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고분양가 논란이 거셌던 광주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각 구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분양 가격이 잠재우고 또 일반 시민들이 또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도 예방이 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지역에서만 15,000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우려됐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고분양가 논란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파트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급속히 개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향후 저렴한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쓰비시가 끝내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압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교섭 요청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미쓰비시가 마지막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압류한 상표권과 특허권 등의 자산을 조만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고령의 원고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현금화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이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오는 18일에 끝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병환 의원은 김순례 의원이 한국당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경우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등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 방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한국당이 하루빨리 의원총회를 열어 5.18 망언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고 당 지도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소나기 소식이 더 잦은 요즘이었죠. 오늘은 오랜만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은 상태입니다. 출근길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 없겠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장맛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차차 흐려져서 6시 이후에는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 9시 이후로는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 잘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의 목표는 한 점이라도 골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2경기 만에 이 대회 목표를 이뤘는데요. 선수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관중들은 선수들의 용감한 도전에 환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공다슬 선수가 골문 오른쪽에서 날린 회심의 슛이 그대로 러시아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경기 종료까지 불과 4분 16초만 남은 상황.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이자 여자 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골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됐던 첫 골의 주인공 경다슬 선수도
아직 자신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기쁜 자리고 제가 골을 역사적인 순간에 했는 건 정말 고맙지만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목표지만 선수단에게 이 골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 수구 선수가 없어 대회 2달 전 경영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고 그래서 드리블이며 슛이며 모두 서툴렀습니다. 연습 경기도 여자팀이 없어 남자 고등학생들과 할 정도로 훈련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50골까지만 먹기로 막 다짐했는데 30골까지 내려가가지고 너무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놀래서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도 30점을 실점하면서 완패했지만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여자 수구팀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학생과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이 관객석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힘을 내시고 저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골만 넣어주신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는 18일 세계 랭킹 8위인 캐나다와 조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여자 수구 대표팀은 또 한 번의 희망을 던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 대회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수영연맹은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선수들에게 입도록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 물살을 가르는 수십 명의 선수들을 식별하게 해주는 건 나라 이름이 적힌 수영 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의 수모는 다른 나라 선수들 것과는 달리 유독 어설픕니다. 어찌 된 일일까? 당초 선수들이 받은 수모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 규정상 수모에 새길 수 있는 건 국기가 아닌 나라 이름입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이 규정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선수들은 출전 당일에야 매직펜으로 부랴부랴 수모에 코리아라고 적었고 경기에도 이 엉성한 수모를 쓰고 출전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 다이빙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을 딴 김수지 선수.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수영연맹이 지급한 유니폼에는 특정 기업의 상표가 앞뒤로 새겨져 있어 국제수영연맹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남자 다이빙 우아람 선수도 유니폼 뒷면에 상표를 테이프로 가린 채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그동안 파벌 싸움과 집행부 비리로 회장도 없이 표류하다 대회를 1년 앞둔 지난해 5월에야 회장을 뽑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안방에서 치르면서 국제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유니폼조차 제대로 준비 안 한 겁니다. 저희는 규정을 보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체크가 안 됐을 수가 있다든지 연맹에서는 어쨌든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우리 선수들은 폐막식까지 천을 덧댄 유니폼을 계속 입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여 연맹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는 투데이 다리 영역 시간입니다. 대회 엿새째인 오늘 어떤 경기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오전 10시부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과 준결승전에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와 김영택 선수가 출전합니다. 18명이 겨루는 준결승에서 12위 안에 들면 결승 티켓을 얻게 됩니다. 오후 8시 30분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는 한국 남자 대표팀이 남자 수구 강국인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그리스전에서 한국 수구의 역사적인 세계대회 첫 골을 기록한 김문수 선수의 활약 기대해봅니다. 메달 경쟁이 치열한 대회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올림픽 금메달 5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18개,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 수영 올해의 선수만 4차례 선정,
이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는 바로 아티스틱 수영의 여제로 불리는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로마시나 선수인데요. 리우 올림픽 이후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그녀는 이번 대회 아티스틱 듀엣 테크니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출산 후 첫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제는 엄마 선수로 제2막을 연 로마시나 선수는 오늘 열릴 솔로프리 결승에서 이관왕에 도전합니다. 오픈워터 남자 10km 경기가 열린 여수바다가 한순간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여수바다를 눈물바다로 만든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 제도에서 온 15살 소년 아라인 비돗인데요. 오픈워터 최연소 참가자인 그는 일주일 전 훈련을 하다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완주한 아라인 비돗. 관객들은 그의 모습에 감동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수구 경기에도 볼보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볼보이란 아웃라인이 있는 구기 종목에서 아웃된 공을 가지러 뛰어가는 사람인데요. 수구에서는 수영장 끝에 각 한 명씩 2명의 볼보이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 최고 수구팀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고등부 경기에서 우승을 2번이나 한 수구 강팀이라고 하니 앞으로 볼보이가 아닌 국가대표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다리 영역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놓고 회사와 노조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9년간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A씨. 상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던 3년 전 어머니 임종 때 휴가를 써야겠다고 했다가 상사로부터 들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마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마지막일 것 같다고 연락 왔을 때도 이제 울면서 이제 휴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이러면서 그때도 거절이 되고 부서를 옮겼지만 또 다른 상사가 업무가 미숙하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괜히 데려왔다고 내가 뭐하러 데려왔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자살 그 충동을 억제를 못할 것 같으면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 업체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걸 견딜 자신도 없고 차라리 그냥 본인이 알아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다 푸는 거죠. 회사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이 주장하는 폭언과 휴가 사용 같은 문제는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노조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회사 기밀시설을 불법 촬영했다며 노조 간부를 중징계한 상태이고 노조는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관희 공익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어제부터 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2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을 네.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입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에게도 결국에는 손실이 가는 내용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었는데 네. 혹시 모든 직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네. 모두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은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취업규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에 따른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 조치 의무로는 조사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유급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 의무, 네.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의무들, 네. 그리고 이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근무 네.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느냐를 네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서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직장갑질 1부에서는 갑질답 타파 10개명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10가지 사항인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내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네 번째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네. 여섯 번째 직장 괴롭힘이 취업 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네. 일곱 번째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여덟 번째 유급 휴가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아홉 번째 보복 갑질을 대비한다. 열 번째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다인데요. 네. 이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러한 행동들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저희들이 직장갑질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고발하고 그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여론 조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결실이 되어 미흡 하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실천적 힘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괴롭힘이냐, 모호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규정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한데요. 노동부 매뉴얼에는 한 4가지 정도의 판단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행위 장소는 어쨌는지, 네 번째는 그 행위 요건을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위 요건 중에서도 이제 그 우월적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 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흐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머리에 부은 물은 발꿈치까지 내려간다라는 속담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리 말해서 개인의 비상식적인 혹은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직장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그런 구조적, 조직적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규정이 이제 신고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게 되면 사실 이 규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을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시행을 사업주에 대한 법률상 의무 규정이라고 하여서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에 힘쓰라라는 것들을 선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직장 내 권력 관계의 최상위에 있는 권력에게 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정적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 감독권이 적극 개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 원활한 회사 운영에 이 규정의 그 해석을 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홍관희 공익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그 변호사와 경찰 간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모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경감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경감의 경우 경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 증거가 충분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광주천에서 발생한 비둘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농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천에서 폐사한 비둘기 60여 마리를 부검한 결과 비둘기의 위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카보퓨란 성분이 공통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동구청은 누군가가 일부러 비둘기들에게 살충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진과 해남은 고려시대 동아시아 최대의 청자 생산지였습니다. 신비로운 비취색을 간직한 당시의 청자들이 바닷속의 난파선과 도요지 등에서 발견돼 본고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시대 대량의 청자를 싣고 가다 충남 태안해상에서 침몰한 마도 1호선입니다. 그릇과 주병, 청자로 만든 장고까지 청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화물표인 주간에는 해남에서 생산된 청자라는 증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옛날 그 선조들이 하셨던 작업들은 지금으로 100%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북 군산과 영광 낙월, 진도 명량해저, 완도 침몰선에서 발굴된 해남 청자는 모두 4만 점. 고려시대 해남 지역에 대규모 청자 생산지가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송되다가 이 바다에 빠지게 됐는지 그 실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은 청자 제기입니다. 전설 속의 동물이 다리를 받치고 국화 문양의 띠를 둘렀습니다. 1914년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 첫 발굴에서 출토됐습니다. 청자의 아름다움에 반한 순종 황제는 경복궁 주합루에서 전시회를 갖고 발굴 성과를 알렸습니다. 발굴된 청자편마다 발견 장소를 먹으로 새겨 추가 발굴에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발굴 유물 편들이긴 하지만 그 조각 기술과 비치색의 유약의 아름다움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동아시아 최대 청자 생산지였던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도요지는 수백 곳에 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추가 발굴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66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16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태별 전망은 엇갈려 휴가철과 추석 등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호전적인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총 등 광주 지역의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열고 찬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공직 출마와 선거운동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순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화순군이 공무원들에게 여름철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화순군은 여름철 업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복장 간소화와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원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공식 행사가 있거나 주민 접촉이 많은 민원 부서는 예외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